2024년에는 한국에서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도 있죠. 그런데 이외에 지구상의 70% 이상의 국가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러나 중요한 국가들의 선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우경화, 민주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는 중동 국가들, 그리고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선거를 함께 살펴보시죠. 처음은 영국입니다. 2023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키어 스타머 경은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했는데, 첫째, 총선이 2024년 5월에 지방정부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 둘째, 양당이 이미 상대방을 극명하게 공격하는 등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건강을 제치고 경제가 될 것입니다. 노동당의 전략은 키어 경의 리더십 아래 생활비 위기와 경제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주택 건설 규제 완화를 혼합하여 제안했습니다. 이는 2022년 보수당의 예산 위기 이후 경제관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은 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당의 대규모 녹색 보조금 공약은 보수당이 재정정책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보수당의 리시 수낙 총리는 지난 13년간의 보수당 통치와 거리를 두며 변화의 후보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키어 경과 자신을 대조하여 노동당 지도자를 실패한 현상 유지의 일부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주요 이슈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계적 폐지를 연기하는 등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영국의 주요 격전지는 어디가 될까요? 예년과 달리 이번 선거의 쟁점은 유럽이나 스코틀랜드보다는 국내 문제, 특히 경제 및 공공서비스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정당 모두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인 NATO에 대한 지지 등 외교 및 국방정책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일 뿐이지요. 선거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일단 노동당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보수당이 효과적인 전략을 찾기 위해 민첩한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당은 과거 선거의 실망스러운 패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둔 영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경과 리시 수낙 총리가 각 당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뚜렷한 선택과 변화의 약속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관리와 공공서비스에 중점을 둔 노동당이 승리할까요? 아니면 변화와 환경정책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보수당이 승리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중도주의자와 포퓰리스트들의 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도 우파와 포퓰리스트 우파의 대결이죠. 전통적인 중도주의 정당은 한때 소수파라고 여겨졌던 강경 우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중도주의 정당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포퓰리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자리를 내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선거의 경우 의장직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 책임자,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의 사무총장 등이 포함되며 이번 선거로 향후 이후의 글로벌 과제, 산업정책 및 국방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 결과 예측에 따르면 중도 우파 정당인 유럽인민당이 여전히 최대 정당으로 남겠지만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그리고 프랑스의 마린 르펜과 같은 인물 등이 이끄는 강경 우파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의회의 정치 지형이 잠재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인 중도파 의원들의 활약이 앞으로의 유럽연합의 주요 직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는 연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도파의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그녀는 앞으로 강경 우파 정당과 EU 정책을 의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탄소 감축 규제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급격한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친환경 정책의 실행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U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유럽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도파가 자리를 지킬까요? 아니면 포퓰리스트가 새로운 입지를 확보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선거는 유럽의 정책 방향,
국제관계,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좌파와 우파 정부로 뚜렷하게 구분되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라틴 아메리카의 이번 선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그동안 다양한 정치적 흐름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원자재 호황으로 좌파 정부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 후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와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다시 우파 정권이 득세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다가오면서 기존의 좌우 이분법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아르헨티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칭 무정부주의 자본주의자인 밀레이는 이 지역 정치에서 새로운 자유주의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달러화, 공공지출의 대폭 삭감, 지역 무역협정 탈퇴 등 급진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의 영향력은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정치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좌파 정부의 권한이 약화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집권당인 모레나당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임자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야심찬 개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범죄 증가와 경제난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접어들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휩쓸고 있는 지배적인 정치적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이 지역은 더욱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관건은 다른 국가들이 하비에르 밀레이와 같은 파격적인 정치인을 포용하는 아르헨티나의 선례를 따를지 여부입니다. 2024년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적인 정치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이 지역의 미래는 불확실하면서도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라틴에서 주의 깊게 볼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 이 지역. 멕시코는 2024년 6월 2일 첫 여성 대통령의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 의회, 9개 주지사직 그리고 약 2만 개의 지방 공직 등 전례 없이 많은 유권자와 직책이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집권당인 모레나당과 주요 야당 연합 모두 여성 후보를 출마시켜 멕시코 최초의 여성 고위 공직자 탄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새 대통령이 전임자인 안드레스 대통령과 얼마나 비슷할 것인가입니다. 모레나당의 유력한 당선자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2018년부터 멕시코시티 시장을 지냈으며 안드레스 대통령의 제자로 간주됩니다. 그녀는 안드레스의 독특한 정책 접근 방식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업 친화적이고 친환경을 고려하는 스타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스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엇갈린 결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빈곤을 감소시켰지만 지나친 포퓰리즘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도력 아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승했고 살인 사건은 약간 감소했지만 미신고 살인과 관련이 있는 실종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그의 반기업 정책과 미국과의 근접성으로 인한 멕시코의 상업적 이점이 약화되었습니다. 셰인바움 정부는 치안을 능숙하게 관리하여 수도의 살인율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안드레스 대통령의 정책에서 보이는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나와 그 동맹 세력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셰인바움은 더 많은 협상과 타협이 필요할 것이며 그녀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단 멕시코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선거 기간 동안의 불안정성입니다. 협력하지 않으려는 지역 후보를 협박하고 심지어 암살하는 범죄단체의 대담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결론적으로 멕시코는 첫 여성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연속성과 변화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통령 임기는 멕시코의 정치적 회복력과 발전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재선이 예상되는 모디 총리의 인도로 이동하겠습니다. 모디 총리는 2023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할 국가로 묘사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구, 민주주의, 다양성이 결합된 인도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지도력 아래 인도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자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디의 재임 기간 동안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모디 총리가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인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무슬림 소수 집단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세속적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힌두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며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인도의 기본 민주주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는 라훌 간디와 같은 야당 지도자들에 의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선거에서 BJP는 상당한 과반수를 확보했으며 남부의 주와 조직적인 야당 연합의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시 한번 BJP의 승리가 예상되며 최소 연립정부가 구성까지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거구 획정안과 총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으로 인해 정치 지형은 BJP에 더 유리하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인구가 많은 북부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BJP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은 모디 총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및 전략적 파트너십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 관리들 사이에서는 인도의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재선 가능성은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2047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인도가 건국의 토대가 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다음은 인도와 함께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2024년 1월 13일에 예정된 총통선거에서 대만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CIA는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한 잠재적 침공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만 총통은 이러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만의 주요 정당인 민진당과 국민당은 중국에 대해 대조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와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통일을 선호하는 국민당은 해협을 가로지르는 공동의 국가 정체성을 주장하며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민진당은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선택으로, 국민당은 평화와 전쟁 사이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진당을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사이버 공격과 군사, 도발을 포함한 공격성 강화로 민진당의 통치에 대응하는 등 민진당에 대한 분명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진당이 승리하면 봉쇄나 사이버 간섭을 포함한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당이 승리하면 일시적으로 긴장이 완화될 수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 야망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국민당의 승리는 대만에 잘못된 안보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국민당 후보인 허우이는 대만의 국방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최근의 군사개혁을 되돌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대만의 총통선거는 단순한 국내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대만 해협을 넘어 전 세계 지정학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는 대만이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역은 중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중동은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모리타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거가 가짜 선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독재 통치자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권력 장악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모로코와 같이 민주주의 체제와 유사한 국가들은 각자의 정치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진정한 민주적 참여의 부재는 불만과 불안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도전하는 대중의 반발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탄압을 강화해야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시작하여 요르단과 이집트로 이어지는 도미노 봉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걸프 지역에서 민주주의는 지하디즘과 유사한 위협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국왕의 사우디아라비아는 4년마다 지방선거를 의무화하는 자국법을 어기고 지방선거를 걸림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꺼리는 걸프만 국가들은 이집트와 튀니지의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하며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민주주의는 왕궁과 의회 간의 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레바논과 이라크에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비롯한 무장정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원조는 감소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극단주의 단체가 억압된 민주적 열망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동의 정치적 미래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다가오는 선거는 민주적 선택의 행사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적 정부가 그들의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국가들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유럽, 라틴 아메리카와 심지어 중동까지 전 세계의 정치적 변동성은 24년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정치 지형의 변화를 저희와 함께 계속 살펴보시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